성함이 이름 때문에 옷에 잘 안 붙으면 그냥 이 앞쪽에다가 살짝 붙여주셔도 돼요. 처음 와보는데 뷰가 너무 좋죠. 너무 좋아서 깜짝 놀랐어요. 진짜 저도 여기 처음 와보고 뷰가 너무 좋은데요? 그리고 여기 나중에 해 다 지고 나서 야경도 진짜 예뻐요. 혹시 여기 커피 드셔보신 적 있어요? 처음 드셔보세요? 진짜 맛있어요. 그래도 영상도 저장만 해놨었거든요. 그 기자분이 설명해 주셨을 때 진짜 근데 너무 찐텐으로 맞아, 영업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그래, 저도 그것 때문에 해야지 이러고. 평소에 커피 좋아하세요? 좋아하는 편이에요. 근데 아직 산미 있는 거는 잘 못 먹겠어요. 입문을 아직 못 하시는 근데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맛있는 산미 있는 원두를 한번 뚫잖아요? 그러면 계속 그런 것만 찾아요. 맛에 고소한 것과 산미 있는 거의 매력을 다르게 느끼게 되더라고요. 산미 있는 거는 뒤가 좀 깔끔해요. 고소한 거는 뭔가 계속 고소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주워먹게 되고 맞아요. 주워먹게 되고 막 초코 땡기고 맞아, 막 과자 맞아. 땡기고 이러잖아요. 근데 산미 있는 거의 장점은 그런 게 엄청 땡기진 않아요. 그리고 뒤가 조금 텁텁한 거 없이 좀 깔끔해요. 근데 밥 먹고 꼭 산미 있는 게 땡기네요. 눌러주고 싶어서. 맞아. 근데 그 메뉴에 따라 좀 다르지 않아요? 아, 맞아요. 저도 산미 진짜 못 먹었는데 아이스로 처음 시작하니까 괜찮아요. 약간 에이드인 척. 맞아요. 에이드인 척. 이것도 근데 사실 산미가 조금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저도 고민을 해서 하나가 이제 너무 디카페인 산미가 있다 보니까 하나는 그냥 아예 고소한 걸 가야 되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우리나라 분들이 워낙 고소한 커피를 선호하는 경향이 세가지고 그래야 되나 하다가 아니? 오늘은 나의 날이 산미 뚫어봐야지 이러면서 한 건데 근데 얘도 산미가 세진 않아요. 저랑 친한 그 채소라는 크리에이터 친구도 커피를 엄청 좋아해서 그 테스트할 때 걔를 앉혀놓고 같이 엄청 했거든요. 근데 이게 밸런스가 둘 다 제일 낫다. 어떠신가요? 근데 진짜 산미 별로 안 세. 그쵸? 산미 별로 안 세죠? 저 이번에 그 서버 커피 라프라데라 디카페인 있죠. 이거 좀 청사과나 청포도 같은 좀 화장맛 있고 가향 가공을 거쳐서 좀 더 주스 같은 걸 느끼시고 맞아요. 샘플 좀 찜이가 그죠. 딱 그 청포도 같은 그런 향이 좀 있어요. 얘가 약간 가향이 살짝 되어 있어서 근데 제가 원래는 가향 원두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그 특유의 그 가향을 했었을 때 인위적인 그게 있는데 얘는 먹어보면 그게 좀 거의 덜해요. 되게 진짜 맛있어요. 너무 신기한데. 그쵸? 맛있죠? 그 보통 산미 있는 원두들은 아이스로 먹었을 때 산미를 느끼기가 훨씬 좋긴 하거든요. 근데 저는 얘를 따뜻한 걸로 먹어도 되게 매력있다고 느낀 게 따뜻한 걸로 먹었다가 좀 천천히 먹어서 커피가 식잖아요. 그럼 식으면 또 식는 대로 이 맛이 또 새롭게 다시 올라와요. 그걸 좀 처음부터 끝까지 즐기고 싶으면 오히려 따뜻한 걸 먹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냥 아싸리도 이제 여름 조금씩 날 풀리니까 시원하게 진짜 에이드나 그런 주스 마시듯이 드시고 싶으시면 그냥 아이스로 드셔도 저도 너무 괜찮아요. 정말 깔끔해지는 그쵸. 먹어보고, 디카페인이 이 정도까지 될 수 있구나 싶어가지고. 패션으로치 같이. 그쵸. 되게 상큼하고 주시한 맛이 있어서. 딱이네요. 딱 마시기가 커피인데도 좀 부담 없이 마시기 괜찮은 것 같아요. 컨셉도 데이앤나잇으로 했던 이유를 한번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가 그 카페인이랑 디카페인으로 한 것도 데이앤나잇으로 저희가 그 컨셉을 잡은 거거든요. 낮 시간에는 그래도 산미보다는 아까 말했듯이 약간의 그런 고소한 것과 이 밸런스 좋은 거를 먹을 때 주워 먹을 때 같이 먹기도 좋고 그리고 카페인 원두가 데이 어쨌든 즐기기가 훨씬 더 좋으니까 데이를 위해서는 브룬디 마샤를 골랐었고 그리고 이제 디카페인은 뭐 밤에도 좀 부담 없이 먹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나이트 느낌으로 해서 한 건데 뭐 드셔보셔서 아시겠지만 워낙 좀 주시한 맛도 있고 좀 상큼한 맛도 있어서 아이스나 따뜻한 걸로 밤에 그냥 좀 뭔가 입이 좀 심심하다. 근데 이제 군것질거리를 같이 먹기에는 조금 좀 부담스럽고 근데 뭔가를 좀 이렇게 개운하고 산뜻한 걸 마시고 싶다 할 때 이제 마시기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얘로 이렇게 딱 배치를 해서 구성을 좀 해봤습니다. 커피에 대해서는 사실 더 설명할 게 딱히 없겠죠? 네네, 없고 그냥 편안하게 즐겨주시면 독서모임 시작해주시면 돼요. 네네네. 그러면은 책 가지고 오신 거를 같이 일단 꺼내서 나눠보고 독서 모임이 보통은 한 가지 책을 같이 읽고 그것에 따른 발제문으로 이제 같이 토론하는 건데 여기는 좀 특이하게 이제 각자 좋았던 책을 제가 가져오라고 했잖아요. 부담이 덜할 것 같아서 이렇게 하는 거고 낭독회가 또 생각보다 재밌답니다. 잘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먼저 시작을 해서 이렇게 돌아갈 텐데 이 제 인생 책이거든요.
인생의 역사라는 신영철 평론가님의 책인데 제가 이 책으로 신영철 평론가님을 입덕을 해가지고 이분이 글을 진짜 너무 잘 쓰세요. 그 문장 표현력이 되게 남다르시고 뭔가 생각이 좀 많으신 분들은 공감하실 수도 있는데 뭔가 A라는 생각을 하면은 A 다시 A 다시 다시 A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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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계속 생각이 이렇게 퍼져요. 근데 이제 그거를 말이나 언어로 정리하기가 생각보다 되게 힘들잖아요. 머릿속에 떠다니는 거니까. 근데 이분은 그거를 되게 적확하게 찝어서 글로 되게 표현하시는 그런 느낌이 좀 있고, 그리고 남자분이신데 되게 감수성이 높으세요. 이렇게 시 한 편씩이 적혀 있고, 그 다음에 이 신영철 평론가님의 약간 이 시에 대한 생각 구성으로 이렇게 따뜻하게 돼 있어서 그래서 시와집인데, 이 정확한 사랑의 실험은 영화에 관련된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화를 만약에 좀 좋아하신다 그러면은 이거를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고 싶은 부분은요, 위대하다는 시인들의 시를 읽으면서 그들의 답에 놀라본 적이 별로 없다. 그 답은 너무 소박하거나 반대로 너무 거창했다. 그러나 누구도 시인들만큼 잘 묻기는 어렵다. 나는 그들로부터 질문하는 법을, 그 자세와 열도와 끈기를 배운다. 그것이 시를 읽는 한 가지 이유다. 인생은 질문하는 만큼만 사라지기 때문이다. 인생은 질문하는 만큼만 사라진다는 표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같이 얘기를 나눠보고 싶었던 거는,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 요새 좀 질문하고 있는 게 있는지 그게 좀 궁금했거든요. 근데 뭐 저 같은 경우는 질문한다는 게 여러 분야가 있는데 저는 뭐 늘상 질문하는 것 같거든요. 스스로한테. 근데 일적으로 스스로 질문하는 게 있다면 그냥 제 영상에서도 전 제 얘기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티가 날 수는 있는데, 그 너무 이 급변하는 세계에서 어떻게 하면 내 색깔을 잃지 않고 좀 돈도 벌면서 할 수 있을까? 이게 내가 좋아하는 일과 하고자 하는 일이 돈하고 엮이는 순간부터 이게 굉장히 골치 아파지는 게 많단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그래도 좋아하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좀 저는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게 되게 커서 그거를 유지를 하면서 돈을 벌기가 쉽지 않은 세상인데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 고민을, 그거는 그냥 진짜 365일 거의 달고 사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고요. 삶에 있어서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좀 자기를 키우게 만들 수 있을까? 제가 요새 막 쇼폼 같은 걸로도 막 나를 키우는 약간 그런 걸 엄청 막 발행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막 요새는 우리가 너무 부정적인 것만 많이, 그러니까 뉴스 같은 거는 그런 것만 나오니까 어쩔 수 없긴 하겠지만, 그러니까 세상이 너무 좀 힘들게 돌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좀 되게 많이 들거든요. 아, 맞아. 그걸 봤어요. 그 SBS 뉴스, 요새는 유튜브에 요약본 같은 걸로 이렇게 막 나오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뭘 봤는데 2030 자살률이 작년에 엄청 높아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영상 뉴스에서는 이제 요새 취업 때문에 이제 직장을 구하기가 너무 힘들고, 그리고 요새는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약간 놀고 있는 청년들이 많다라는 게 되게 이슈가 좀 됐었잖아요. 사회의 분위기와 사회의 그 환경은 그렇게 이미 계속 형성이 되고 있는데, 왜냐면 또 AI가 나오지, 모든 그냥 단순 업무들은 다 대체가 되고 있지, 그럼 막 인간은 필요가 점점 막 없어지는 건가? 막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근데 그러면은 사실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 사회에서 내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거를 체감할 때 사람은 또 약간 생동감이 생긴다고 느껴지거든요. 근데 그게 뭐 단순히 일을 해서도 있겠지만 관계에 있어서는 누군가한테 내가 필요한 사람이 였으면 좋겠다라는 감각일 수도 있고, 되게 그 감각들은 다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되게 크리티컬한 일적인 부분에서 그게 점점 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 청년들이 제일 중요한 시기에. 근데 그럴수록 이제 계속 나라는 사람을 잘 가꾸고 키우고 좀 멘탈을 잡을 수 있는 게 필요한데, 근데 또 그럴 수 있는 환경은 더 부족해지는 것 같은 거예요. 막 쇼츠도 너무 발달하고, 나도 쇼츠를 발행하지만 나도 이런 걸 해야 되는 사람이지만 너무 이제 환경적으로 나라는 사람을 붙잡고 있기가 너무 힘든 사회가 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뭔가 어떻게 하면은 좀 그런 거를 좋게 사람들한테 할 수 있을까. 근데 또 약간 이런 사회 환경에 반발심으로 또 요새는 약간 아날로그를 따르는 경향들도 막 생긴다고 하더라고. 되게 많이 막 텍스트 잇도 재작년인가 작년부터 엄청 핫해지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건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점점 또 양극화가 되는 건 또 아닐지. 그러니까 이런 질문까지 하니까 얼마나 생각할 게 많겠어요, 저는. 근데 이게 그냥
성향인가 봐요. 그냥 이런 고민을 하는 게. 그래서 이렇게 큰 것까지는 아니어도 뭔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스스로 뭔가 이렇게 질문하는 만큼만 사라진다고 하니까 그럼 어떤 질문거리들이 있으신지 그러면 저는 항상 좀 궁금한 것 같아요. 근데 고민은 아닌데 네. 제가 알쓸 신작 보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도요. 근데 오늘 가져온 책도 그 출연해주신 분 책 가지고 오. 왔는데 근데 그분이나 이제 다른 분들 책을 읽어보면은 자기 일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그렇게 해가지고 전 사회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올바르게 좀 아니면은 자기가 생각하는 이런 사회로 갔으면 좋겠는지 고민하는 그런 게 되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소라님이 방금 하신 고민도 뭔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너무 좋아하니까 그런 거에 되게 몰입해가지고 맞아요. 많이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나오는 고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되게 좋은 건강한 고민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약간 그런 구절을 가지고 왔는데 그 자기 일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은 그 일을 하는데 끝나지 않고 뭔가 좀 더 이 사회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는가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 보고도 좀 생각을 많이 했었고 그래서 소라님이 하시는 고민 보고도 되게 뭔가 그 분들과 같은 고민 맥락이지 않을까? 위로가 되는데요? 사실 AI가 맨 처음에 나왔을 때 이번에 제일 먼저 나왔던 얘기는 그냥 텍스트 기반의 직업들이 먼저 일을 잃을 것이다. 예를 들어서 판사나 변호사 이렇게 정말 법적으로 시시비비가 갈리기 쉬운 일부터 없어질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AI가 출연을 하고 나서 이제 막상 이제 펼쳐진 세계는 정말 창작적인 부분부터가 더 큰 타격을 입고 있고 저 또한 이제 디자인 작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제일 크게 와닿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서 저도 이 앞날에 나의 커리어를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인가 라는 고민을 하면서 소라님과 비슷한 생각을 많이 하기는 해요. 이제 이 자본주의에서 나라는 역할이 경제활동을 하지 않으면 존재 가치가 떨어진다고 느끼기도 하고 또 이제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내가 나 자신이 경제적으로 독립이 되어야 나도 베풀 수 있는 마음만 베풀기도 있지만 마음만 가지고 있는 것보다 또 행동할 때는 좀 경제적인 게 떼려야 될 수 없으니까 경제활동이라는 것이 정말 나의 가치를 정의를 하나?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비관적으로만 생각하면 안 되고 앞으로 나아갈 텐데 또 묻는 만큼 행동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렇다기보다는 사람이 질문이 있으면 알고 싶어지잖아요. 지금 나는 정말 묻고 있나?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자기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는 편도 아니고 내향적이기도 해서 그냥 혼자서 생각하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조금 좋지 않게 오히려 자기 비하적으로 빠지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런 기회가 있다고 해서 용기를 나름 사실은 용기도 아니었어요. 당연히 안 될 건데 그냥 기분을 좀 내자. 내가 뭔가를 하고 있다는 기분을 내자. 이래서 신청을 했는데 된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그렇게 저질러 놔야 뭔가 하게 되지 않아요? 제가 워홀 저질러 놓으니까 저도 당연히 똑같은 마음으로 지원했거든요. 했을 때 될 리가 없다. 그냥 한번 넣어놔 보고 기분만 내자. 진짜 마치 내가 지원만 했지만 이미 갔다 온 사람처럼 난 뭔가 행동을 했어. 나 뭔가 행동을 했다. 그 기분이랑 느껴보고 싶어서 한 건데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너무 큰일이 너무 큰일이다 보니까 이제 잘 정리하긴 했는데 근데 저도 해보면서 느낀 게 이렇게 뭔가를 저질러 놔야 뭔가를 행동하게 되고 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잘하셨다. 그리고 이 장을 만들어준 소라님께 소라님이 이제 그래서 말씀해 주셨을 때 내가 행동을 함으로써 어떻게 이제 사회도 좀 변화를 주고 싶다라고 이미 제가 변화를 느끼고 온 거라서 네, 그렇습니다. 세상에 너무 감동이야. 내 입맛에 독서 모임 못 끊지. 너무 신기한 게 아마 가져오신 책들 다 다를 것 같은데 내용이 비슷할 것 같아요. 저도 이 책의 책 내용 자체보다는 그 니책 자라투스트라는 어쩌고 그거를 쉽게 풀이한 책을 갖고 왔는데 그 내용은 사실 중요하지 않고 그거를 읽고 제가 생각하고 같이 얘기하고 싶었던 질문들을 뽑았을 때 내가 무의식적으로 따르고 있는 사회적 기준은 뭘까? 내가 그걸 무슨 경험은 뭘까? 그럼 내 나만의 가치를 어떻게 찾아야 될까? 그런 걸 적어왔었어. 근데 아마 이런 사회 흐름 때문에 다 그런 비슷한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저희는 엄청 어리지도 않고 나는 변화에 적응 못하니까 그냥 이렇게 살다 죽어야지 할 나이는 아니고 뭔가 변화에 발맞춰서 빨리 가야 될 것 같은데 막 약간 버겁고
그러면 나이 많은 세대 분들이 만약에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한테 요구를 하거나 물어보거나 도움을 요청했을 때 내가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 그런 면에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내 효용, 자기 효용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당장 그거에 대한 제가 효용이 없으니까 결국에는 나 왜 이래 부족해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아마 솔송이 분들도 다 비슷한 결일 것 같다고 자꾸 생각을 하는 게 질문을 진짜 많이 하시고 그냥 보여주는 것만 보고 아 그러네 이렇게 넘기지 않고 이건 왜 그럴까? 이건 왜 어떤 의미 때문에 그렇게 추천하셨을까? 이게 나한테 맞을까? 항상 소연님이 말씀하신 구체적으로 그 제품도 그렇게 생각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처럼 많이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근데 질문을 그렇게 많이 하면서 질문을 하면 꼭 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저는 그래요. 근데 맞아. 사실 그 질문을 하기까지 과정이 더 중요하고 그게 답이 없더라도 그 사실은 저희가 하는 질문들 거의 다 노답인 질문들이잖아요. 근데 그 질문을 하기까지의 과정 그리고 그냥 그 질문을 나누는 이런 과정이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그럼 나 혼자가 아닌 느낌이 들잖아요.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나만 자기 배하는 거 아니구나. 나만 AI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아니구나. 왠지 세상은 너무 빨리 가고 나는 혼자 남겨진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들지만 사실은 그거를 너무 막 그 과장하는 어떤 부분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생각보다 AI가 우리한테 그 정도로 아닐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아예 예상 못한 부분에서 우리를 대체할 수도 있지만 너무 일어나지 않은 거에 지레 겁먹을 필요는 없겠다 그런 생각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학계에서 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펜테 불려서는 아무도 의미 없어 그렇게 하는데 그렇다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문제에 대해 고민하는 사람들이 없어지는 건 아니니까 어떤 AI 툴이 있으면 그걸 쓰는 사람이 있어야 걔네는 효용 가치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을 좀 해요. 그래서 이런 장이 오히려 사람 대 사람이 만나는 아까 말씀하신 아날로그가 오히려 한다 하는 것도 이런 상황일수록 더 사람들이 만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좀 새로운 가치를 찾을 수 있겠다. 맞아요. 저도 진짜 너무 똑같이 생각하는 게 작년에 독서 모임 돈 주고 이제 한번 해보고 난 이후로 계속 이제 또 난 앞으로 계속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특히나 저는 이제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럼 저는 진짜 집에서 혼자 카메라 보고 혼자 떠들다가 혼자 편집하고 올리고 또 그냥 만나는 친구만 만나고 막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은 사람이 되게 고이기도 쉽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막 엄청 밖에서 막 이렇게 떠들고 텐션이 막 엄청 높고 이런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혼자서 그리고 되게 잘 놀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없어도 잘 노는데 또 그게 또 생각보다 위험할 수도 있겠는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를 이렇게 던져놔야 그래야 이제 사람들이랑 이렇게 대화도 하고 그리고 나랑 좀 반대되는 사람의 의견도 좀 들어보고 약간 이게 이렇게 딱 부딪히는 뭔가가 있어야 스파크도 부딪혀야 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스파크를 낼 수 있는 기회를 내 스스로 만들어 줘야겠다는 생각을 진짜 많이 해서 독서 모임 하고 나서 또 그 관계만이 주는 또 편안함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이런 모임에서 찾는 게 너무너무 좋은 것 같은 거예요. 인간한테 너무 건강해. 아까 말한 그 아날로그가 지금 현 상황에 약간 반발심처럼 나오는 거랑 똑같이 왜 우리 코로나 때 이제 다 시대가 바뀔 거다. 다 온라인으로 하고 막 가상세계에서 이제 막 사람들 만난다고 하고 하잖아요. 근데 끝나니까 안 그러잖아요. 다 출근시키고 그리고 다 오프라인으로 만나고 오히려 그 오프라인에 대한 니즈가 더 세진 것 같아요. 오히려 코로나 그 시기 때 뉴트로가 확 뛰었죠. 지금 상황이 힘드니까 예전이 더 좋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더 지금 더 만남에 대한 중요성이 좀 더 중요해지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저조차도 저도 사람 싫어, 사람 많으면 기빨려 이러는데 막상 자기 혼자 있을 땐 자기의 가치가 꺾여나가는 느낌이에요. 결국에는 자기 혼자 있으면 이상하게 자기 비하로 갈 수밖에 없는 서클로 되는 것 같아요. 왜 저 사람처럼 왜 나는? 그리고 또 마케팅이라는 게 요즘 인스타나 이런 거 많이 보면 피어 마케팅이라고 하죠. 약간 너 그러고 있으면 망했어. 그러면 더 나는 그렇게 부족하구나. 나는 왜 이러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는데 오히려 사람을 만나고 이제 잠깐이라도 그 잠깐이라도 이제 생각을 나누고 있으면 아, 내 생각이 그렇게 나쁘진 않구나. 이렇게 자꾸 이게 남과 비교를 할 필요는 없지만 또 나의 가치가 이제 사람들 통해서 이제 같이 생각이라는 걸 하게 되고 가치가 좀 이름 부여가 되는 것 같아서 오프라인이 참 중요한 것 같긴 하네요. 근데 저는 그 질문에 대한 제 질문은 아닌데 제가 오면서 지하철에서 영상을 이렇게 봤는데 그 전
정세랑 작가, 이게 책이 정세랑 작가 네네네네. 책이라서 정세랑 작가가 예전에 유퀴즈에 나온 거예요. 그 유퀴즈에 나온 영상을 봤는데 이제 마지막에 그 질문하는 타임이 있어가지고 그 조세호가 정세랑 작가한테 혹시 세상의 모든 것을 알려주는 사전이 있다면 작가님은 어떤 것을 여쭤보고 싶냐라고 했는데 정세랑 작가님이 저는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무엇인지 물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를 예를 들어서 인생이 무엇이야? 우리가 답을 너무 알고 싶을 때 사전을 찾거나 검색을 하잖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질문이 무엇인지를 묻고 그러면 그 질문, 가장 중요한 질문을 알면 평생을 그 가장 중요한 질문 하나로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에 대한 답, 잠깐 닮은 다양한 사람들의 답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토론해보고 또 싸우기도 해보고 다양한 답 그리고 또 나이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그 답이 달라지고 하면서 그것만으로도 소라님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 묻는 것만으로도 인생이 사라지구나. 근데 그거를 듣고 그래 내가 계속 답만 찾았지만 답이 없는 그 질문들을 찾는 게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오늘 와서 질문은 무엇인가요? 라고 해서 진짜 이게 무슨 마치 짜였어. 혹시 트루먼 쇼? 멋있어. 저는 한 구간만 더 하고 이제 여러분들 걸로 돌아가면 될 것 같은데 이 신영철 평론가님이 윤상 그 가수 윤상을 되게 좋아하시나 봐요. 뒤에 부록 부분에 나오는 말이었는데 제목부터 오타쿠의 덕이에요. 이 구간에서 저희도 성덕이에요. 그래서 그 구간의 내용이 너무 좋아가지고 같이 공유를 드리고 싶은데 나는 그를 닮고 싶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런 나는 내가 가장 덜 싫어하는 나들 중에 하나다. 히라노 게이치로는 우리가 자신의 전부를 좋다고 말하기는 어려워도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의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한다. 그는 보들레르의 신화, 모리 오가이의 소설을 읽을 때의 자기 자신이 마음에 들었고 그것이 자기라는 존재를 긍정하는 입구였다고 고백한다. 사랑이란 상대의 존재가 당신 자신을 사랑하게 해주는 것이다. 나 자신을 사랑하는 능력, 덕질은 우리에게 그런 덕을 가질 수 있게 도와준다. 자꾸만 나를 혐오하게 만드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누군가를 최선을 다해 사랑하는 자신을 사랑하면서 이 세계와 맞서고 있다. 나는 진짜 너무 잘 쓰지 않아요? 신현수 폴로님이 어려운 말을 안 쓰면서 잘 쓰셔서 진짜 더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는 누군가를 최선을 다해 사랑하는 자신을 사랑한대요. 그래서 이 세계와 맞서고 있다는데 질문이 뭔지는 가늠이 되시지 않나요? 여러분의 덕질이 궁금한 상황입니다. 저는 사실 어렸을 때는 제가 동방신기를 엄청 좋아했거든요. 근데 그 정도까지의 덕질은 이제 그분들을 탄력한 이후에는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 정도의 덕심은. 근데 대신 그런 것 같아요. 그때는 어떤 하나의 대상에 진짜 깊이 덕질했다면 지금은 얕고 넓게 하는 것 같아요. 좋아하는 게 너무 많아요, 저는. 막 빵도 좋아해, 커피도 좋아해, 막 독서도 좋아해, 아이돌도 아직 좋아해. 막 너무 좋아하는 게 막 애니메이션 보는 것도 좋아해, 콘텐츠도 좋아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하나하나 좋아하는 것들이 진짜 나를 다 지켜주는 뭐 장치들이라는 생각이 엄청 들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이런 느낌으로다가 여러분들은 혹시 그런 덕질하는 게 있는지 꼭 응원봉 들고 안 해도 뭔가 내가 좋아하는 것들. 그리고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가 되게 기분이 좋아요. 되게 현실적인 얘기를 하다 보면은 보통의 사람의 눈은 생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걸 얘기하면 사람의 눈이 바뀌어요. 되게 막 생동감이 넘치고 약간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보고 싶어요. 저는 진짜 덕질 많이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소라님이 말씀하신 대로 약간 먹을 때는 뭘 하고 지내는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너무 바쁘니까 하나만 하지 않거든요. 덕질하는 사람들은. 근데 요새 생각해보면은 그런 게 있어서 제가 스트레스 받을 때 많이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같고 진짜 웬만한 건 다 했던 것 같아요. 아이돌도 좋아해봤고 게임도 좋아했어가지고 막 리그도 보고 막 그랬었고 요새는 뮤지컬 좋아해가지고 뮤지컬 보러 가고 수영 좋아해가지고 수영도 지금 한 3년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길게 하셨네요.
약간 그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게 저를 이뤄주는 것 같아요. 그 일상에서 그런 것들을 하면서 어쨌든 행복을 찾아가고 일도 스트레스 받을 때 그런 것도 좀 풀고 그리고 그거 하면서 또 이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뮤지컬 혹시 좋아하는 배우가 있으세요? 아 좋아하는 배우가 누구시죠? 제가 알까요, 근데? 모르시죠? 아 그래요? 제 친구도 뮤지컬 덕후가 한 명 있거든요. 그럼 아실 수도 있을 텐데 박은태랑 전민석 좋아. 너무 유명하신 분이라서 제 주변이 진짜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언제 한번 친구한테 그 뮤지컬 배우 누구 좋아하냐고 해서 전동석 좋아해. 그래 그건 움직이는 의자야? 이럴 수가. 최근에 많이 생각을 하게 된 게 취미라는 게 없는 사람으로 대표된 사람이고 약간 저도 제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는 상황인데 그래서 사실 유튜브 혜택을 좀 많이 받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내가 관심 있으면 유튜브를 찾아보는 게 일상이 되면 이제 가만히 앉아도 이제 그런 걸 하게 되니까 그래서 지금 아직은 알아가고 있는 상태이긴 한데 취미 기준이 우리가 너무 맞아요. 낮아요. 저게 기준이라는 게 내가 너무 높게 생각했나? 맞아요.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거 뭐지?부터 이제 시작을 하면 내가 소라님을 알게 된 경우도 내가 여행을 좋아하니까 내가 화장품을 좋아하니까 또 요즘에 향수 콘텐츠를 엄청 많이 해주잖아요. 향수도 내가 좋아하는데 이런 식으로 좀 알아가고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지금 방금 말하신 모든 게 다 해당돼요. 저도 똑같아요. 여행도 좋아하고 화장도 좋아하고 향수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그 하나하나를 다 제 취미이자 좋아하는 덕질의 대상으로 다 보긴 해요. 근데 이제 아까 말했듯이 하나에 깊게 우리가 덕질이라고 하면 진짜 아이돌 팬들처럼 돈 엄청 쓰고 뭔가 뮤지컬 막 콘서트장 가서 막 이거 뭐 흔들어야 덕질인 것 같고 하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또 그렇지도 않아요. 친구분들한테 아마 어떤 여행이 좋아서 여행 브이로그를 입덕한 유튜브에 독서 모임에 갔다 이렇게 하면 완전 덕분에 새로운 저를 알게 됐어요. 진짜로. 저는 지금 제가 덕질하는 걸 생각해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밖에 없어요. 저는 요가를 덕질해요. 요가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코로나 때 제가 대학을 들어갔는데 아예 학교를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그때 이제 요가를 처음 시작을 해서 2년 넘게 하고 있는데 제가 요가를 덕질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제가 일기를 매일 쓰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일기에 요가에 대한 내용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뭐 어떤 요가를 했다. 오늘은 뭐 플라잉 요가, 오늘은 빈야자 요가 하고 제가 항상 요가를 하면서 좋은 이유가 보니까 비슷한 거예요. 제가 요가를 하면 몰입을 경험하는 거예요. 아예 사념이나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오로지 제 몸의 이 감각들, 특히 눈을 감으라고 하시거나 아니면 시선을 어디에 둬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이제 그걸 보면서 제 오로지 몸의 정렬이나 근육들의 움직임, 제 호흡, 나와 이 매트만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1시간 동안 경험을 하는 게 정말 힐링이 되고 정화가 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연히 건강을 느끼고 요가를 하면서 드는 생각이 내가 1시간 동안 정말 하나에만 이렇게 꽂혀서 집중을 했던 적이 있었나 싶은 거예요. 일단은 저는 집 근처에 있는 요가원을 다니고 있어요. 방학 때 본가로 가면 이제 그 본가 근처에 있는 요가원을 또 등록해요. 등록할 때도 이제 찍먹을 해서 도장 깨기를 해요. 저는 요가원 다 가봐요, 근처에. 진짜 덕후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요가 종류가 그 인사이드 플로우라는 요가를 특히 좋아하는데 그 요가를 하시는 분 중에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선생님이 계세요. 그래서 그 선생님께서 되게 다양한 센터에서 요가를 하시는데 마포구에서 하실 때도 있고 은평구에서 하시고 강남에서도 하시거든요. 저 다 가봤어요. 진짜 저 1시간 40분 걸려서 진짜 사람이다. 요가가 저희가 잘 맞는지 생각을 해봤는데 저 되게 성취지향적이고 도전적인 사람이라서 항상 일할 때나 기본적인 그 저의 어떤 성향이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최소한 운동만큼은 누군가와 싸우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기고 싶지 않고 이기고 짐이 없는 걸 하고 싶다. 맞아. 그래서 운동을 할 때도 고를 때도 스포츠를 하고 싶지 않다. 정신 건강에도 되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수영이 저런 이유로 좋았어요. 물에 들어가면은 아무것도 안 들리고 저만 이렇게 집중하잖아요. 내 몸에 이렇게 신경 써본 적이 있나? 약간 그래서 좋았고 운동에 빠진다는 게 되게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네. 몸이 결국에는 마음 수련으로 가는 건가. 맞아. 이게 다 연결돼 있으니까 또 몸이 마음이. 결국에는 몸이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특히 직장의 환경이 항상 시끄럽고 너무 이제 소란스럽고 항상 누군가를 혼내야 되고 맞네. 목소리를 높게 해야 되고 이런 경우가 많으니까 저의 삶에서는 퇴근을 하고 나서는 좀 고요해지고 그런 거 물 속에서 이 고요 맞아요. 요가에서 맞아. 고요함이 필요한 거 맞아요. 같아요. 저는 오히려 원래 평소에 하던 일들이 이제 대학교에서 이제 조교를 하고 제 논문 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되게 동적이어서 취미는 오히려 좀 시끄러운 걸 좋아하게 되는 것 같아요. 콘서트 가고 영화관에서 막 큰 사운드 들으면서 영화 보고 이런 걸 좋아해서 콘서트 자주 가면 베이식스 콘서트 많이 보고 이 한 것만으로 엄청 얘기 많이 하죠. 우와. 이게 이렇게 돼요, 여러분. 책은 그럼 어떤 건지만 먼저 말해주실 수 있어요? 저 이북으로 읽었어가지고 살아있는 자들을 위한 죽음 수업이라는 책이거든요. 이호 교수가 쓰는 책인데 제가 알쓸시를 좋아해가지고 좋아하는데. 이 책을 보게 된 메커니즘이 거기서 책을 추천하는 그 화가 있어요. 거기서 죽음의 수용소에서 그 빅터 프랭클의 책을 엄청 많이 추천한 그게 1기에도 추천하고 3기에도 추천하고 그래서 도대체 이 교수들이 추천할 정도면은 얼마나 좋은 책인가 하고 그 책을 먼저 봤었는데 그 책도 좋았어요. 그래서 그 책을 보고 이제 죽음에 대해서 더 얘기해보는 그런 책을 보고 싶다 해서 이호 교수 책을 봤었거든요. 왜냐면 제가 그런 알쓸신작도 좋아하고 범죄 영상 이런 거 엄청 좋아해서 저는 이 책이 너무 좋았어가지고 강연도 한번 보러 가고 그랬었거든요. 그리고 뭔가 어떻게 이런 책들을 골랐지 한 게 약간 소라님이 말씀해주신 내용도 얘기가 나오고 이제 저희가 고민 얘기했던 것들도 막 나오고 이랬어가지고 오히려 이 책 읽으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 더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삶을 관통하는 어떤 주제들은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조금 더 디테일하게 다 빼서 뭐 소설화 하던지 아니면 뭐 에세이를 쓰던지 다 이런 거고 결국은 보면은 답은 다 비슷해. 제가 낭독된 처음이라 문장을 엄청 길게 가져왔거든요. 거의 한 페이지 이런 식으로. 좋아요. 영혼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걸까? 우리는 몸을 통해 고통과 통증을 느끼지만 슬픔과 그리움, 아쉬움, 사랑도 느낀다. 무엇이 주인일까? 몸일까? 영혼일까? 만약 몸을 떠난 영혼이 나의 진짜 정체성이라면 굳이 몸을 통해 인생을 살아야 할 이유는 무엇일까? 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물음이다. 어쩌면 영혼은 물과 같은 것이 아닐까? 담는 그릇에 따라 물의 형태가 달라지듯 우리 영혼도 담긴 육체의 색안경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닐까? 개는 개의 감각으로, 고양이는 고양이의 몸으로, 몸의 가치 영혼은 그렇게 느끼고 바라보는 것이 아닌지 우리는 어쩌면 잠수복을 입고 바다를 유영하듯 살아가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오래 입은 옷은 벗기 힘든 것처럼 나이가 들수록 죽음이 두려워지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죽음 이후의 세계는 경험할 수 없으니 우리는 당연히 알 수 없다. 공자조차 이 삶도 모르는데 저 세상 일을 알 수 없다고 했는데 타인과 다르지 않은 범부의 삶을 사는 나라고 그 답을 알 리가 있을까? 단지 남들보다 죽음을 많이 대하다 보니 삶과 죽음을 자주 생각하는 것일 뿐. 법의학자라고 하면 많은 이들이 내가 무상과 허물을 많이 느낄 거라 짐작하지만 오히려 생에 대한 강한 의지가 생긴다고 말하면 어떻게 생각할까? 마치 나무 맨 끝이 곧 맨 앞인 것처럼 타인의 생애의 끝에서 느낀 메시지를 품고 돌아서서 다시 삶을 향해 새로운 시작을 이야기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자주 느낀다. 정상에서 굴러떨어진 바위를 끊임없이 다시 밀어올리는 시시포스처럼 삶의 의미를 부여해야만 한다. 한 대학교에서 진행한 흥미로운 실험이 있다. 학생들이 작은 화분에 보리 한 토를 심었는데 실험실 환경이 좋지 않아 여름이 지나도록 자라나는 모양새가 빈약했다. 몇 개월 후 학생들이 화분에서 보리를 뿌리째 꺼내 그 뿌리들을 전부 연결해보니 길이가 무려 1만 킬로가 넘었다. 하물며 우리의 인체는 어떨까? 우리 몸속의 혈관을 전부 연결하면 무려 지구 3바퀴를 도는 길이가 된다. 그 길고 긴 혈관에서 피가 도는 시간은 단 46초다. 살아 움직이는 모든 사람이 기적이다. 솟아오르는 힘의 표출이고 솟아오르게 하는 보이지 않는 힘이 있는 것이다.
가지고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생각을 했던 게 이 과학자들이라고 해야 되나? 이과생들이 바라보는 그 팩트를 통해서 느끼는 따뜻한 시야가 오히려 그 위안이 되죠. 되잖아요. 맞아. 왜냐면 이 사람들은 나는 정말 팩트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거야 하는데 그게 오히려 우리가 했던 고민에 대한 해결을 주면서 아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이런 위안을 주는 느낌이어서 이 구절을 가지고 왔었어요. 그 말에 저 진짜 너무 동의하는 게 그 이과생들의 그 뭔가 되게 차가운 냉철함이 있는데 김사업 교수님이 진짜 그런 분이잖아요. 맞아요. 되게 팩트이지만 결국 그분이 하는 말을 잘 들어보면 되게 위안이 되고 되게 따뜻한 말을 되게 많이 해주세요. 이 책 진짜 약간 F100이신 과학자 같아요. 진짜 말씀해주신 것 중에 사람 움직이는 모든 사람이 기적이다라는 말도 그러니까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우리 아까도 말했듯이 막 자기 고민 얘기하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 지금 잘 살아있는 것만 해도 그러니까 존재를 잘 하고 있는 것만 해도 진짜 엄청난 일이라는 생각이 가끔 이렇게 문득문득 들거든요. 죽은 사람만 만나지만 오히려 그 삶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사회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말하는 책인 것 같아서 거의 초반에 나오거든요. 근데 저 아까 그 읽어주신 문장 중에 나무 맨 끝이 맨 앞인 것처럼 이런 문장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어떤 의미인 거죠? 저 약간 그걸 이해를 못했어요. 나무 맨 끝이 맨 앞이라는 소리가 뭔 소리일까요? 그거를 가지를 잘라서 심으면 나지 않나요? 그런 의미로 맨 앞이 맨 끝이라는 의미인가요? 시작 끝이 다시 이거 너무 생각해볼 그거 같아요. 무엇이 주인일까? 무언과 영혼 중에 누가 더 메인일까? 그렇다고 그러면 내 영혼을 만약에 이나님한테 들어갔어 내 영혼이? 그럼 얘는 소라야 이나야? 약간 이런 느낌의 질문들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언제 한번 뮤지컬을 본 적이 있는데 너무 미래에 발전된 사회여서 아빠가 딸을 위해서 로봇을 만들고 거기에 모든 자기 기억과 그런 감정을 새기게 만들어요. 그리고 딸은 아빠가 죽은지 모르고 그 로봇이랑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아빠라고 할 수 있나? 그 딸이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나? 이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연 우리 몸이 죽어도 영혼이 어쨌든 그렇게 다른 물체에 옮겨진다면 그것도 그 사람이라고 볼 수 있나? 이런 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유튜브를 워낙 많이 보는데 그분이 어떤 선생님이 솔직히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데 뇌과학자셨는지 심리하시는 분이신지 근데 그분이 사람은 몸에 너무 좌지우지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밖에 나가는 걸 싫어해 이러면 이 사람 성향이 밖에 나가는 걸 싫어한다기보다 자세히 보면 이 사람이 좀 체력이 안 된다던가 이 사람이 좀 예민해 먹는 거가 힘들다던가 하고 소화기 그러니까 모든 게 몸이랑 관련이 되어 있어서 그래서 운동이나 이런 거를 꾸준히 관리를 하면 더 나은 사람 될 수 있다는 얘기를 좀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몸이 아닌 다른 몸에 가면 그게 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만약에 제가 모델 같은 몸매 엄청난 체력을 갖고 있는 사람의 몸에 가면 저처럼 집에 있는 게 좋고 사람 만나는 게 싫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내가 체력이 정말 많아져서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해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고 그리고 내 몸에 자신이 있으면 또 과감해지기도 하고 사람 만나는 거에 두려움이 없어지기도 하고 이런다니까 뭐 어쩔 수 없지만 몸매가 좋으신 분들이 예쁜 옷을 더 많이 입을 수 있는 것처럼 약간 그렇다면 내가 소심했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래서 이 몸이란 거와 내가 이제 바뀌려고 하면 그 내가 바뀌는 건데 그러면 그 나도 내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궁금해요. 저는 운동을 시작하고 나서부터 체력이 많이 좋아졌고 체력이 좋아지니까 제가 좀 더 다정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그걸 느꼈어요. 다정함만 체력에서 온다. 다정하고 맞죠, 맞죠. 상냥하고 좀 더 유연하고 화가 나도 좀 예민해지지 않고 덜 날카롭게 되고 좀 더 이해하고 이런 이해심이나 좋은 인성이 어쩌면 체력에서부터 온 거예요. 체력이 곧 육체적인 건강이고 그게 몸이면 몸이 바뀌면 성격도 바뀌고 예전의 나와 지금의 나가 달라지는 걸 느껴서 저는 정말 공감해요. 사람이 인간관계도 달라지는 것 같고 성격이 달라지니까 취미도 달라지고 좀 더 아웃도어적인 활동도 하게 되고 이거는 다른 사람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너무 흥미로워요. 저는 이렇게 대화 나누기 전까지 영혼이 바뀌면 그냥 다른 거지 뭐예요. 저도 영혼이 우선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게 다 맞는 말이잖아요. 몸이 어떠냐에 따라서 사람이 계속 바뀐다는 게 그래서
너무 흥미로워요. 이런 게 바로 식견이 넓어진다는 걸까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게 또 시간이 지날수록 더 어쨌든 나이 든다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어쨌든 시간이 지나면 몸은 점점 체력이 약해지고 태화가 되기 마련이니까 어쩔 수 없이 뭐 장기기가 약해진다던가 그러니까 그럴수록 내가 이걸 더 잘 관리해서 하지 않으면 예민한 그 막 남들 피해주는 할아버지들 마냥 막 그렇게 될 수도 있겠다. 근데 그러면 진짜 다른 사람으로 보여질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드네요. 말씀하신 것처럼 어르신들도 내가 먼저 앉을 걸 알면 그 괴팍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이 젊었을 때도 내가 먼저 앉으니까 그러신 분들도 있었겠지만 근데 내가 그래도 몸이 힘들면 내가 먼저가 될 다 수밖에 보이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그 사람이 변했어. 그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기는 해요. 용감한 형사들이랑 그런 범죄 이런 심리 이런 거에도 저도 관심 많아서 많이 영상 보다 보면 프로파일링을 하는 이유가 그분들이 막 그냥 타고나게 악하게 태어난 그 철학적으로 그냥 그런 얘기가 아니고 진짜 뇌의 어느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그거를 할 수 있는 좋게 풀 수 있는 환경이 안 돼서 그게 범죄자를 이렇게 정당화하는 것보다는 그걸 분석해서 예방도 하고 하려는 거잖아요. 근데 그럼 내가 그렇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내가 뇌에 문제가 그런 방식의 문제가 없었고 그렇게 많이 늙지 않았고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또 그 책 중에 같이 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실까요? 나는 내비게이션을 좋아한다. 내비게이션은 한 번도 잘못 들었습니다. 다시 돌아가세요. 라는 말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대신 이렇게 말한다. 새로운 경로를 탐색하겠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내비게이션 같은 태도로 살면 좋겠다. 아무리 엉뚱한 길로 들어서도 몇 번이고 길을 잘못 들어서도 코앞의 분기점에서 방향이 헷갈려도 얼른 다시 새로운 경로를 탐색하면 되니까 말이다. 후회하고 괴로워할 시간에 그저 새로운 최적 경로를 찾아 뒤돌아보지 않고 새 길로 가면 좋겠다. 행복은 목표가 아닌 수단이다. 손에 잡히지 않는 저 먼 곳 어딘가에 숨겨진 보물을 찾듯 손에 잡히지 않는 파랑새를 쫓듯 행복을 목적지로 두고 살아가면 결코 그것을 손에 넣을 수 없다. 행복은 어떠한 조건을 충족하거나 현재의 고단함을 참아야 얻어낼 수 있는 목표가 아니라 그저 우리 삶의 끝에 다다르기까지의 매일매일의 과정 속에 있을 뿐이다. 제가 이 문장이랑 그 죽음의 수용소를 보고 봤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지금 그냥 갑자기 찾은 건데 아까 영화 얘기도 해주셔서 네네. 영화는 수천 개의 장면으로 이루어져 있고 각각의 장면에 다 뜻이 있고 의미가 있지만 영화의 전체적인 의미는 마지막 장면이 나오기 전까지는 드러나지 않는다. 하지만 영화를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부분, 개별적인 장면들을 보지 않고서는 영화 전체를 이해할 수가 없다. 삶도 이와 마찬가지가 아닐까? 삶의 최종적인 의미 역시 임종의 순간에 드러나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이 최종적인 의미는 각각의 개별적인 상황이 갖고 있는 잠재적 의미가 각 개인의 지식과 믿음의 최선의 상태로 실현되었는가 아닌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닐까? 행복이 목표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뭔가 버킷리스트를 적을 때도 성취하고 싶고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적었었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그냥 그 하루하루 매일매일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가고 싶은가에 대한 걸 더 많이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돈 얼마 모으기 아니면 뭐 어디 취직하기 이런 목표 위주였다면은 지금은 그냥 뭔가 경험해보고 살아가기 그래서 뭐 새로운 경험 어떤 거 해보고 싶은가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이 많이 바뀌었던 것 같고 하면서 매일매일의 행복을 채우고 살아가는 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얘기 나누고 가지고 저도 너무 많아요. 진짜 사소한 거 진짜 많고 저는 집이 창이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저는 집 볼 때 1순위가 뷰예요. 저는 집에서 일을 하는 시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집에 무조건 해가 잘 들어와야 되고 그 예전에 그 유현진 교수님 있잖아요. 그분이 말씀하셨던 건데 인간이 그 공간에서 하늘이랑 이런 게 겉에 자연이 많이 보일수록 거기까지를 내 공간으로 인식한대요. 그래서 공간이 좁으면 그런 데라도 많이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 그 말에 너무 공감하는 게 파기 어디 이동을 했어야 했을 때 한 2달인가 3달 정도 진짜 조그만 원룸인데 문 열면 바로 다음 집 그 벽 보이는 데를 한 번 살았었거든요. 진짜 사람이 너무 우울해지는 거예요. 이제 좀 뷰가 보이는 집으로 가자마자 그 다르다는 게 좀 느껴졌었고 그래서 너 지금 뭔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매일의 행복. 그래서 저는 날씨가
되게 길을 잃어요. 여러분, 이렇게 길을 잃어도 괜찮습니다. 잡아주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하늘 이렇게 날씨 보는 것도 저는 너무 큰 행복이고, 그리고 저는 이제 제가 항상 그 쇼츠에다 발행하는 그 나 키우기처럼 그 뭔가 이렇게 해먹는 거 이런 거 다 너무 좋고, 제가 좋아하는 커피랑 이런 샌드위치 같은 거 해먹고 막 내가 좋아하는 컨텐츠를 보면서 즐기는 그 시간이, 그러니까 이런 느낌 있잖아. 지금 너무 행복하다 이게 아니라 되게 만족스럽다, 되게 편안하다 지금. 그러니까 별 걱정 없고 이걸 하는 지금 이 상황 자체가 너무 좋다. 그냥 이 정도까지가 저는 그냥 다 행복인 것 같아요. 삼시세끼 먹는 게 진짜 행복해. 맛있는 거를 먹는 게 너무 중요해서 항상 특별한 게 아니라도 그냥 맞아요. 네, 내가 먹고 싶은 걸 내가 먹고 싶은 때에 먹을 수 있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저도 이거 공감하는 게 제가 다 취한 지 아직 1년도 안 됐거든요. 근데 그 집에 와서 요리하고 그냥 퇴근하고 맥주 한잔 하면서 있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게 그냥 속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혼자 아무도 없는데 혼자 너무 행복하다 이러면서 있거든요. 근데 그 생각한 게 내가 말로 뱉은 게 다시 돌아온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별거 아니야. 너무 행복하다. 요리는 사실 맛없는데. 그러면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알간지님이라고 유튜버 계시는데 그분 책을 사서 다 읽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그 비슷한 얘기가 나오는 게, 그 인생은 누가 더 정신승리를 잘하냐의 그 게임이라고 그러나?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말하는 걸 그대로 내가 듣고 또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과정을 누가 더 긍정적으로 하느냐에 따라 그냥 그 사람의 삶이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이걸 그냥 나뉘는 것 같아요. 너무 아까 성취지향적으로 사셨던 그 얘기도 그렇고 행복이 높은 줄 알고 살았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 맞아, 그럴 것 맞아. 같아요. 사실은 진짜 과정이고 과정인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갔던 맞아요, 시간들. 맞아요. 지나가지고. 그게 진짜 행복이었구나. 또 있을까요? 저는 제가 애착 인형이 있거든요. 근데 애착 인형이 제가 3살 때 받았어요. 근데 아직도 갖고 계신 네. 거예요? 그래서 그 애착 인형 인스타그램 있거든요. 제가 친구들한테 이 애착 인형 이름이 몽이라서, 그래서 여기 몽스타 있는데 좀 팔로우 해달라고 너무 귀엽다. 한 번만 보여주시면 네, 그래서 집에 있으니까 저는 매일매일 본단 말이에요. 그럼 매일매일 행복해요. 너무 귀여워. 그러면 가치가 꼭 몸에 아니고 부여하는 영혼에 있는 건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우와. 맞잖아. 왜냐면 이게 또 의미부여가 영역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 논제가 되게 흥미로운 논제여서 저 나중에 친구한테 말하려고 이거 별표 쳐놨어요. 그러면 은경님으로 넘어갈까요? 네, 이 책이 되게 결이 막 초반에 시작했을 때 다 비슷한 책을 가져온 것 같아요. 다 다른데 근데 정말 공감이 됐어요. 이분도 테드 창은 워낙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겨울조선님도 엄청 좋아하시잖아요. 맞아요. 그 사실 이 책을 6년 전에 사서 올해 읽은 거예요. 해냈다. 그니까요. 겨울서점에서 겨울님께서 이제 하시는 말이, 이분은 말을 너무 우아하게 쓴다고 하시더라고요. 우리의 존재를 인정하고 사랑하는 게 가장 인생을 살면서의 목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책을 하면서 하게 됐는데, 질문은 딱히 생각을 못했어요. 괜찮아요. 결국 맥락이 이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채웠으면 좋겠는가, 약간 계속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신기해요. 그니까. 이 책 읽기 전에 나는 SF를 안 좋아하는 라고 생각했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내가 SF를 안 읽어서 그리고 또 다른 이거는 조금 저희가 생각하고 대화를 나눌 만한 내용인 것 같아서, 제목도 기가 나. 이름이 불안은 자유의 현기증. 미쳤는데? 아니 도대체 이런 표현을 어떻게 하는 거야? 기억이라든가 유한한 삶의 가치, 그리고 자유의지에 대해서 좀 많이 얘기를 해요. 자유의지 할 얘기 진짜 밤새서 할 수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 내용은, 자, 원래 질문을 기억해보세요. 우리가 다른 혈행 생애들에 관해 알고 있는데 좋은 선택을 하는 것이 가치 있느냐 하는 문제 아니었나요? 저는 단연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누구도 성인국자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 모두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선한 일을 할 때마다 당신은 다음번에도 선한 일을 할 가능성이 많은 인물로 스스로를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건 의미가 있는 일이지요. 혈행 세계에 내가 어떤지 궁금한데 어떻게 되든 이제 가지수가 엄청 많아진 거잖아요. 내가 오늘 내린 선택이 꼭 옳아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결과를 내가 알 수 있다면 그것대로 그냥 따라가는 게 맞을까요? 내가 스스로를 선택해서 착한 일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을까요? 질문이 너무 이상하죠? 아 이상한 건 아닌데
어렵다. 도덕적으로 옳은 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쵸. 착한 내가 일. 생각했을 때. 내가 생각했을 때.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내가 가질 수가 이렇게 많은데 내가 실패를 해도 저 사람은 성공할 수도 있고 저 사람보다 뭐 더 나을 수도 있고 이런데 근데 그거는 그럼 본인 만족이 가장 우선인 거 아닐까요? 지금의 내가 이렇게 했을 때 불편하면 안 하면 되는 거고 지금의 내가 선한 일을 하는 게 내 스스로가 만족스러운 그 평행세계 다 나는 뭐 알아서 하라 그러고 왜냐면 내 선택과 다른 선택들을 하는 애들이니까 그렇다고 여기가 나쁘다고 내가 안 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하는 이 행동이 그래 나는 착한 일을 하는 게 내 마음이 편해. 내가 편한 게 우선이면 나는 착한 일을 할 거야 라고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데이나가 하는 말은 그래도 착한 일을 해야 된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너무 발칙해서인데 읽다 보면 착한 일도 가속화가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오늘 나의 선택의 행동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오늘 내가 착한 일을 하면 나는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나도 난 이런 사람인데 좀 더 착한 일을 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서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선택을 하든 여러 버전이 있어서 상관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오늘의 선택이 약간 나비효과처럼 다음날의 나의 많은 영향을 준다면 좀 좋은 선택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평행세계에서 다른 내가 있다면 혹시 대화를 나누실 건가요? 전 안 해요. 정신병 올 것 같아요. 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평행세계에 나라고 인식을 안 해요. 그냥 타인. 저런 세계가 있구나. 약간 영화 보는 기분으로. 비관적이지. 맞아. 이렇게 할 걸이라는 말만 계속 할 것 같은데요? 그럼 저렇게 할 걸, 이렇게 할 걸. 생각할 내용이 되게 많은. 그러네요. 너무 재밌다. 그게 나와 대화해서 얻는 건 뭐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도 그거를 뭐 이용하는. 여기서 어떤 사람의 상담이 얘기가 나오는데 약간 사장이 너무 무난하게 날 대해서 너무 하다 보니까 그 사람 타이를 팡풀 내버린 거예요. 근데 나는 안 그런 사람인데 내가 이런 행동을 했어. 내가 진짜 나쁜 사람이대로 됐나? 그게 불안하니까 다른 버전의 나를 계속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나는 그렇게 행동을 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나도 괜찮은 사람이야. 살아가는 나는 지금의 타이어를 펑크낸다잖아요. 근데 그냥 그건 것 같아. 자기 위로 펑크를 냈지만 본질은 이게 그쵸. 아니라. 펑크를 냈는데 이게 사람이 어떻게 내가 생각하는 그대로만 어떻게 행동을 해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라고 여태까지 믿고 살고 그렇게 나라는 사람을 형성했다 생각했는데 그냥 사람 욱하다 보면은 말도 틱틱대게 될 때 있고 마치 그렇듯이 이 사람도 그냥 했는데 펑크를 낸 거. 근데 그러고 나서 보니까 약간 자책도 들고 여러 가지 감정이 드는 거죠. 나 근데 원래 이런 애 아닌데 내가 왜 이렇게까지 행동을 했지? 그냥 그러면 다른 버전의 아까 말했으면 그럼 내가 진짜 좀 이상한 사람인 건가? 내가 이렇게 행동을 한 게 내가 알고 보면 내 생각보다 너무 나쁜 사람인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다른 버전의 나들과 얘기를 해봤더니 아니구나. 생각보다 원래 내가 생각한 그 사람이 맞는데 내가 지금 욱해서 내가 지금 약간 이렇게 해서 그런 거구나 라고 그러면 나 이렇게까지 생각 안 해도 되겠다 라고 약간 긍정한 케이스를 말씀하신 거잖아요. 근데 이거 한 끗 차이인 거 아시죠? 이거 잘못하면 굉장히 나르시스트처럼 갈 수도 있고 내가 어쨌든 저지른 거는 지금의 그건데 여기서 갑자기 위안을 얻으면서 나 알고 보면 괜찮은 사람이니까 뭐 다음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약간 이렇게 했다가 다음에 만약에 또 해. 근데 그러면 또 다른 버전에 나랑 연락했더니 그러네 역시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위험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처음에 딱 들었을 때는 이렇게 해서 자기의 긍정과 위로를 받을 수 있다면 그건 나쁘지 않을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인간은 좀 나약해가지고 그 한 끗 차이를 오해하거나 잘못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잖아요. 이것도 약간 그렇게 잘못 쓰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이거 제목을 너무 잘 지었다. 까미님의 책은 시선으로 네, 제 정재랑 작가 시선으로부터 진짜 좋아했어요. 너무 좋죠. 너무 좋아했어요. 작년 인생책으로 제가 뽑아서 착하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어느 순간부터 걔 되게 착한 사람이야. 아니면 저를 지칭할 때 하빈이 착해 라고 하면 그게 너무 좀 치욕스럽고 부끄럽게 들리는 거예요. 저는 칭찬으로 들리지 않는 거예요. 사회에서 말하는 착함이라는 게 다른 사람이 조종하는 대로 잘 움직이고 다른 사람의 말을 좀 순진하게 믿고 잘 속고 영리하지 못하고 자기 거 잘 못 챙기고 그런 사람을 착하다라는 말을 포장해서 말을 하는 것 같아서 언제부터 착함이 이렇게 되었을까? 라는 생각도 했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착하고 상냥하고 순수하고
순수하고 남을 도와주고 이타적이고 다정하고 이런 것들이 저는 끝까지 살아남는 힘이라고 믿거든요. 어떻게 하면 이 심지를 계속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지. 그래서 폭력적인 사람들 혹은 페이커들에게 어떻게 하면 덜 상처받을 수 있을까? 근데 그 단어의 의미를 나쁜 사람이 그렇게 이용했던 해서 그렇게 물들어서 내가 휩쓸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들이 생각한 착함이 내가 생각한 착함이 아니라면 내가 영향을 받을 필요는 없죠. 기버가 있고 테이커가 있고 중립으로 기브 앤 테이크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성공한 사람들의 지표를 보면 이제 많이 처치를 당한 사람이 기버인 거는 확실하네요. 근데 그 정점에서 이제 사람들을 리더하는 사람은 또 기버라는 거예요. 테이커는 남의 것을 빼앗고 가기 때문에 자기 것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기브 앤 테이크는 내가 준 만큼 받으려고 해서 그냥 평행등으로 수직으로 밟는데 기버는 내가 줄 게 너무 많아서 주물 뿐이지 내 것을 빼앗기거나 이런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세계를 이용하는 사람은 기거다. 착함이라는 그 단어가 수치스럽고 이게 칭찬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거는 조금 지금은 일시적인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요. 또 너무 완강하게 반대하거나 금지하지는 마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예술계의 실패와 성공이 모두 큰 것은 그리고 성공 쪽이 훨씬 드문 것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고 영영 그렇겠지요. 그러나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보다 더 절박한 안위의 문제가 있습니다. 예술을 했어야 했는데 하지 못한 사람이 남들이 보기엔 그럴듯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면서 천천히 스스로를 해치는 것을 제가 얼마나 자주 봤는지 아십니까? 정말이지 무시무시한 수준의 자해입니다. 큰 회사를 다니고 가업을 잇고 대단한 돈을 거머쥐고 다정한 반려인이나 귀여운 아이들을 얻고 나서도 무언가 안에서 그네들을 갉아먹습니다. 기생충이 먹을 게 없으면 내장을 파고들듯이요. 그러니 남는 질문은 이렇습니다. 자기 자식이 어떤 성품인지 다 아실 테니 재능이 있고 없고를 떠나 하지 않으면 스스로를 해칠 것 같습니까? 즐겁게 그리고 쓰고 노래하고 춤추는지 하지 않으면 괴로워서 하는지 관찰하십시오. 특히 후자라면 더더욱 인생의 경로를 대신 그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런 아이들을 움직이는 댕지는 다른 사람이 조작할 수 없습니다. 네, 다른 사람입니다. 부모도 결국 다른 사람입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인상이 깊었어요. 저도 부모님이 인생의 경로를 좀 이렇게 정해주셔가지고 본 편인데 모두 다른 사람이고 결국에는 하지 않으면 스스로를 해칠 것 같고 하지 않으면 너무 괴로우니까 꼭 이 일을 해야 되는 방식으로 일을 선택한 사람들이 또 세상에는 있구나. 이 일을 하니까 너무 즐겁고 재밌고 하니까 재능이 아니고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그래서 하는 게 오히려 재능이 있고 라는 생각을 그렇게 새롭게 생각을 하고 해봤어요. 모든 학부모가 읽어야 되는 책이에요. 지금 이 사람 내 자식은 내가 아닌데 내가 다치는 게 아닌데 무서우니까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이 아이들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다 앗아가면 이제 마지막으로 인하님이 나눠주실 부분을 제 책 제목은 인생에 한 번은 짜라투스트라인데 이 니체 철학의 뭐 권위자라고 하시는데 이진우 교수님이세요. 개인주의를 권하다라는 책으로 더 유명하신 것 같아요. 제가 신은 죽었다고 했으니까 뭐 종교에 반하고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려는 건 아니고 왜냐면 제가 재작년 이제 크리스마스 때 제가 찾아가서 이제 천주교 세례를 받았는데 25년도에 니체 철학을 만나게 된 거예요. 타이밍이 아주 어떻게 된 거지? 예술이야. 근데 신은 죽었다라고 하는 이유가 진짜 신 없으니까 너네 바보같이 믿지 마가 아니고 신을 믿더라도 뭘 믿더라도 절대적인 기준이 없다. 근데 오히려 현대의 저희 삶에도 적용할 수 있는 게 많은 것 같았어요. 이제 가치가 계속해서 바뀌고 기준을 어디에 둬야 될지 모르겠고 너답게 살라는데 그럼 나다운 게 뭔데 이렇게 되잖아요. 그 니체 철학에서 나오는 뭐 초인이라는 개념도 그냥 쉽게 생각을 하면 아까 여기서 발췌한 부분에서 배웠듯이 그냥 스스로 뭔가 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각자 자기 삶의 예술가가 되려면 그 가치를 어떻게 세워야 될까라는 걸 많이 생각할 수 있는 책이었어서 저는 근데 오늘 내내 너무 소름 돋는 게 묻혀 있어서? 말이 없어요. 오늘 다 말한 내용이에요. 마지막으로 하기를 거의 잘했네요 그러면. 나이값에 대한 얘기, 뭐 사회적 기준 그런 것도 생각했고 이 삶 다시 살면 어떡할 거야. 그 니체 철학에서 영원 회귀라는 게 있는데 너 죽을 때 그러면 이 삶 너 영원히 이 삶 다시 살 수 있어? 아 지금의 내 삶을 죽으면은 또 다시 이 삶을 이 삶 살고 영원히 회귀할 수 있어?
거기 예스라고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이전에 기억이 있어요? 그건 아니겠죠?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냥 근데 똑같이 회귀만 한다는 겁니다. 주체적인 삶을 강조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아, 그럴 것 같아요. 그렇게 다시 살아도 괜찮을 만큼의 삶을 살아라 이거라는 거죠? 그거는 모르겠고 리츠 씨 그러셨나요? 물어보고 싶은데 니체 당신. 뭐 신은 죽었다, 그 삶은 공허하니까 뭐 아무런 기준이 없고 이게 허무주의로 보통 오해를 많이 받는데 그게 아니고 나만의 가치를 찾아나가야 된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그래서 이거는 그 원문도 있고 이 교수님이 풀이한 내용이 대부분이에요. 자기 자신을 되찾는 성장의 과정을 정신의 세 가지 변심으로 서술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성장 과정을 거쳐서 초인이 되는데 필요한 마지막 덕성이 무엇일까요? 니체는 이를 베푸는 덕이라고 합니다. 주의할 것은 이것이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자선이나 자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베푸는 덕은 정말 강력한 권력 의지를 필요로 하고 끊임없는 자기 극복 과정에서 겨우 성취할 수 있습니다. 베푸는 덕은 쉽게 얻어지지 않아요. 니체는 덕성들 그리고 자기 자신의 고유한 덕성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모든 개인에게는 자신만의 단수의 덕성이 필요하다는 뜻이죠. 개인의 덕성이 모일 때 덕성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 짜라파스타라에서 발췌한 내용이에요. 그대에게 행운이 있다면 그대는 하나의 덕을 지니고 있을 뿐 그 이상의 덕은 지니지 않을 것이다. 그래야만 더 가볍게 다리를 건널 수 있다. 많은 덕을 가진다는 것은 돋보이는 일이지만 힘든 운명이기도 하다. 여러 덕성을 다 가지고 있다 보면 덕성들이 서로 충돌할 때 중재해야 하잖아요. 최고의 덕성은 하나의 덕성입니다. 최고의 가치는 유일무이한 가치예요. 니체는 삶이 혼란스러울 때 이 덕성이 삶의 중심을 잡아둔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덕성을 찾아가는 과정, 정신의 세 가지 변신 과정은 끊임없는 투쟁입니다. 그것의 궁극적인 목표는 자기 삶의 예술 작품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성격에 특정한 스타일을 부여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덕성이라는 거죠. 기버 얘기도 하셨는데 뭔가 우리가 초인이 되면 뭔가 뭐 투사연이 되고 뭔가 능력이 되게 많고 이런 거를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나만의 것, 나만의 덕성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내용이 조금 예상했던 것보다 달라서 뭔가 덕성이 나만의 가치관으로 읽히는 거야. 그러네요. 그게 예술 작품이든 뭐든 내 주관이 어쨌든 내 인생을 관통하는 하나의 가치관이고 그거를 지키면서 살아가라는 것 같아서 뭔가 들으면서 계속 가치관으로 읽혀버리는 그렇게 가치관으로 읽혔을 때가 조금 더 이해가 쉬운 것 같긴 해요. 이렇게 가치관이라고 하니까 확 호환이 되는데 저는 진짜가 중요한 거 아닌가? 니체를 계속 진짜를 얘기하니까 기독교 그 시대 때는 이제 면접을 위해서 보고 자기가 사회적 평판이나 내가 지금 내세에서 좀 편하게 살라고 남이 시켜서 하는 그런 덕이 아니라 진짜의 내 삶. 내가 마음을 우러나서 하나라도 하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때 그게 가치관이랑 완전 호환이 되는 착한 일, 선행하는 게 가속화된다라는 거고 내가 진짜 마음에 안 그래도 오늘 내가 이렇게 좀 모순적이라도 하는 거 그거라도 중요하다고 많이 느껴요. 약간 착한 척이라도 해야 그게 쌓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무의식적으로 이제 습관이 되어가는 거잖아요. 살다 보면 그래서 자기 모순에 부딪힐 때가 진짜 많은 것 같아요. 나는 사실 이런데 행동은 뭐 이렇게 한다거나 그거를 마주할 때가 진짜 힘든 상황이긴 한데 근데 그래도 인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좋은 방향으로 내가 생각했을 때 내 가치관에 좋은 방향으로 계속 이제 노력을 해 나가는 거 아닐까. 그냥 결국 자기 모순에 부딪히는 건 필연적인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내 삶에서 가장 나답다, 내 선택이다 이건 이렇게 느꼈던 순간이 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질문이 진짜 완전 마무리 질문으로 제일 적합했다고 생각합니다. 와, 근데 이거 진짜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예전에 한번 생각한 건데 나라는 존재가 온전히 나로만 구성되어 있는 게 맞나라는 생각할 때 그리고 내 생각이 온전히 내 거냐? 라고 생각해보면 아니라는 생각을 제가 되게 많이 했거든요. 왜냐면 누군가 이렇게 독서 모임을 통해서 나온 말들 이런 거에 다 영향을 받고 친구의 영향을 받고 사회의 영향을 받고 이 모든 게 짬뽕돼서 내 생각이라는 게 나온 건데 그럼 이게 온전한 진짜 퓨어 100% 나의 생각이야? 라고 하면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은 진짜 나의 선택이란? 진짜 퓨어한 나의 선택이 있냐? 그것도 아닐 것 같단 말이에요. 다 누군가의 영향을 받은 것에서 한번 이렇게 싹 내 어떤 메커니즘 돌린 다음에 나온 결과값을 선택을 한 게 내 선택인 거예요. 근데 그 아까 얘기랑 또 생각하는데 진짜 내가 지금 기분이 나빠서 펑크를 냈어. 그게 진짜 내 선택이냐? 그런 거죠. 그게 정말 나다운 걸까요? 지금 내가 기분이 그래서 그렇게 행동했다고 그게 나다운 걸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그게 근데 사회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일부에도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모든 게 짬뽕이 된 내가 아닌가?
퓨어라는 그런 기준도 누가 만드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맞아요. 그리고 사실 그 퓨어는 그냥 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러니까 세상에 온전한 진짜 나는 없는데 이제 계속 사회에서는 진짜 너를 막 찾아, 너의 선택을 해야 하잖아요. 그런 거 없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허상인 것 같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예술 분야가 되게 복잡한 게 저작권도 그렇고 진짜 그럼 그 사람만의 그것이 있냐, 그 사람도 결국 그 어떤 음악의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원래 따라하는 게 뭐 창작의 뭐 그 스텝이다 뭐 어머니다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저는 그것과 다 그냥 결이 맞닿아 있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살아가면서 내가 하는 선택들도 똑같고 예술도 똑같고 다 진짜 퓨어하다라는 거는 없는 것 같아요. 뷰티 철학이 비판받은 지점이 바로 그 지점이었는데 아, 그래요? 그 후에 계속 그래서 그 뭐 브루디에가 뭐 아비투스 이런 얘기 하면서 이 사람이 어떻게 사회적인 맥락을 제거하고 판단하고 있을 수 있느냐,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권력이 재생산되고 뭐 계급이 생기고 이런 건데 나다운 게 뭐야, 이렇게 비판이 되게 많이 받았대요. 그래서 제 생각엔 그렇기 때문에 본인한테 넣는 인풋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인풋을 내가 선택해서, 물론 그 선택 과정도 누군가 영향을 받은 걸 수 있겠지만,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오는 그 결과들이 뭐 다 끼리끼리다 막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것도 내가 좋은 인풋을 넣기 위해서 좋은 선택들을 하면은 결국 그게 모여서 그냥 내가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거고, 그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편한 그냥 그런 걸 선택을 해서 그냥 나는 이렇게 할래, 나 펑크 낼래, 막 약간 이런 선택만 모이면 또 그게 그런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짜 나라는 게, 정말 퓨어한 나라는 게 없기 때문에 인풋을 좋은 걸 넣는 게 결국은 중요한 게 아닌가. 그래서 불교에서 무아라고 하는 게 나를 너무 나는 이런데 이거를 만들지 말라고 하는 게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주변 사람 엄마 아빠 영향 받을 수도 있고 트위터 영향 받을 수도 있고 오늘 이렇게 독서하면서 만든 걸 수도 있고 그냥 지나가다 본 걸 수도 있고 그게 그게 다 축적돼서 나라고 생각하면 좀 유연해질 수 있지 않을까. 이거 그 설명해주신 거대로 살짝 넣었는데 이렇게 보인다? 약간 이런 느낌? 은경미 그냥 시집인데 이렇게 정성스럽게 아니 이거는 서점에서 해주신 거고 그래도 중단하시지 않은 분들이 아마 지망생 분들이 이 주제에 맞춰서 시를 진짜? 다 하셔서 이게 인쇄가 다 기부가 된대요. 낭만이라는 그런 조사 보니까 사랑이라는 혼자만의 시간 좋아하신다 그래서 새벽이라는 기억 너무 좋아요. 소라님은 영원히 저희 영원히 구독한다는 거. 감사합니다.